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아가는 평범한 유부녀입니다. 지금은 평화를 되찾은 저지만 결혼 이후 저의 삶은 정말 속상한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이 맺힌 순간들도 많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경험들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밑거름이라 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있을 때 잘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정말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하거나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달았을 땐 이미 늦은 후 이기 마련이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기에 오늘 저의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하니 잘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꽤 독보적인 캐릭터였어요. 소위 말하는 리더십의 아이였달까요? 학교에서는 반장이나 부반장 같은 역할은 늘 제 차지였고요. 체육대회나 학예회 같은 행사에서는 주도적으로 나서곤 했죠. 어릴 적부터 자신감 하나로 밀어붙였던 기억이 많아요. 근데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부모님 덕이었죠. 우리 부모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우리 딸 최고야 라는 칭찬을 듣고 자랐거든요. 잘한 건 물론이고 잘못해도 괜찮아, 잘할 수 있어라며 늘 응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겼고요. 물론 살면서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저는 항상 해낼 거라는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그 과정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었어요. 제가 어려운 순간을 극복해낸 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바로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집을 떠나셨던 일이었어요. 이유는 당시 가족 간의 큰 갈등과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아버지는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말을 남기고 아무런 연락도 없이 떠나셨어요. 엄마는 그 사실에 무너졌고 저와 여동생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죠. 집안은 순식간에 암울한 분위기로 가득 찼고 저희 가족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는 매일 밤 눈물로 지사오셨고 여동생은 어쩔 줄 몰라서 그저 방에 틀어박히기만 했어요. 그 당시 저도 어렸기에 솔직히 무력감을 느꼈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 가족이 예전처럼 될 수 있을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족이란 힘든 순간일수록 서로를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아버지를 찾아내서 다시 우리 가족의 품으로 데려오기로 결심했죠.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는데 아버지가 평소에 자주 가시던 곳들을 떠올리며 하나씩 찾아다녔습니다. 동네 공원, 기원, 아버지의 친구들이 계신 곳까지 모두 가봤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그렇게 몇 주 동안 발품을 팔며 지치기도 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아버지를 꼭 데려와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아버지의 흔적을 발견했는데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던 한 지인이 아버지를 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낡은 공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인천공단으로 전철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선 아버지가 계시다는 공장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시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혼자 힘들게 지내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우리 가족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그랬다. 짐이라뇨, 아빠.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힘들면 같이 나누고 아프면 같이 아파해야죠. 그러려고 가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너희 엄마도 그렇고 너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랬다. 아빠, 엄마도 동생도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집으로 돌아가요.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아세요?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눈물만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셨고 저도 울컥해서 눈물이 났지만 꾹 참고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그리고 결국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시며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저에게 여러 번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괜찮다고 오히려 이렇게 다시 함께 돌아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며 달려오고 동생도 방에서 나와서 아버지를 끌어안았죠. 그 순간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된 느낌이었고 아버지는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하늘의 별이 되셨습니다. 암튼 그때 그 사건은 제게 정말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사람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결국 믿음과 노력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긍정적이고 자신만만한 삶을 살아왔던 저이기에 저와 반대인 사람들을 보면 신기하단 감정이 들었어요. 대학교에 들어가서 만나게 된 제 평생의 동반자이자 남편인 준우 또한 저와 많이 다른 사람이었지요. 처음부터 남편을 좋아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뭐든 자신 있게 나서고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성격이었지만 준우는 말수가 적고 조용한 사람이었거든요. 동아리 활동을 하며 처음 만났는데 그때는 솔직히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 무슨 동아리 활동을 하려고 했나 싶었죠. 하지만 저는 동아리 활동을 계속하게 되면서 준우가 단순히 소극적이기만 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생각보다 장점이 많고 재능이 넘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특히 동아리에서 발표 대회 준비를 하던 날이 기억에 남는데요. 대회 주제 자체가 꽤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두가 난감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준우가 조용히 입을 열더니 준비해온 프린트를 나눠주며 자신이 생각한 계획과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아리 멤버들 모두 감탄했고 저 역시 준우의 아이디어에 놀라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대회에서 직접 발표할 때 준우 네가 직접 설명하는 게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권했지만 준우는 고개를 저으며 자기는 말을 잘 못하니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똑똑하고 능력도 출중한 사람이 자신감 부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까움을 느꼈고 준우가 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준우의 자신감을 북돋우며 설득하기 시작했지요. 중간에 말을 더듬어서 실수하더라도 다시 자신감 있게 말을 이어가도 된다. 약간의 실수 정도는 있어도 네가 가져온 내용이 워낙 훌륭하니 괜찮을 거라 말했죠. 결국 저의 설득으로 준우가 발표를 맡기로 했고 대회 날 발표를 시작할 때 준우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첫 문장을 시작하면서 자료에 집중하기 시작하더니 점점 목소리에 힘이 실리더라고요. 발표가 끝나자마자 대회장의 박수 소리가 가득 울렸고 동아리 멤버들과 저 또한 준우의 발표에 감탄했습니다. 덕분에 저희 팀은 대회에서 2등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메달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준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걸 두려워했던 준우가 이제는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내고 먼저 발표를 맡겠다고 자원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변화가 뿌듯했습니다. 준우와 저는 그날 제가 발표를 하라고 설득했던 날 이후로 더욱 친해졌어요. 그 이후로는 거의 붙어 다니는 사이가 되었죠. 주변 사람들도 우리 둘이 하도 붙어 다니니까 너희 혹시 커플이냐라며 놀리곤 했어요. 그만큼 우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우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잠시 단둘이 진지한 이야기를 할 게 있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평소에는 잘 표현하지 않던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니 저도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준우는 제가 아니었으면 지금도 예전처럼 소심하게만 살았을 거라며 항상 응원해주고 칭찬해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좋아하게 됐다면서 사귀자는 말을 했죠. 준우의 고백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사실 저도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몇 년 동안 쭉 사귀면서 진지한 관계로 발전해 갔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을 함께 하면서 서로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걸 느꼈고 결국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지요.
저는 준우와 함께할 미래를 그리며 행복한 날들을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고 예비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저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옷차림부터 말투까지 하나하나 신경을 썼죠. 하지만 막상 예비 시어머니를 뵙고 나니 제가 그렇게 노력한 게 무색할 정도로 큰 관심이 없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라면 아들의 결혼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며 이것저것 물어보실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대화도 건성으로 이어가셨고 저와 눈을 맞추며 대화하는 순간도 드물었어요. 그래, 둘이 결혼 준비 계획은 어떻게 할지 생각했니? 뭐 이제 양가 인사드리고 있으니 완전히 정해진 건 아니어도 너네들이 생각해온 바도 있을 거 아니야. 아직 구체적인 준비는 시작하지 않았지만 곧 계획 세울 생각이에요. 저 혹시 어머님께서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듣고 싶어요. 그런 건 알아서 하면 되지 않겠니? 아니, 나이 든 사람이 참견해봤자 뭐하니? 서로 불편하기만 하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자기들 방식이 있더라. 너네도 그렇지 않니? 아, 네. 그래도 어머님 의견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요. 아유, 그냥 너네들 알아서 하렴. 아유, 나는 생각하기도 귀찮다. 아, 네, 어머님.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그래, 그래. 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거진 끝난 것 같은데, 어차피 너네들 결혼 허락받으러 온 거잖니? 나는 반대할 생각 없으니까 이만 가봐도 괜찮단다. 나도 오후에 약속이 있어서 좀 바쁘거든. 엄마, 우리 들어온 지 1시간도 안 지났는데 좀 더 이야기하고 가요. 엄마는 제 여자친구한테 더 궁금한 거 없어요? 어차피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건데 뭘 궁금해하니? 너네들도 특별히 나한테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있는 거 아니면 이제 슬슬 일어나자. 결혼 허락은 의외로 쉽게 받았지만 그게 오히려 찝찝하게 느껴졌지요. 정말 제가 마음에 들어서라기보다는 그냥 무관심해서 허락해 주신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결혼을 하면서 알게 되었죠.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는 왜 남편이 그렇게 자신감이 없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이유는 바로 시댁에서의 차별이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남편의 형, 그러니까 아주버님을 유독 더 챙기고 예뻐한다는 걸 여러 번 느꼈거든요. 그 사실을 처음 깨달았던 건 남편의 생일 때였어요. 시집 온 지 2달 되었을 때 맞이한 아주버님의 생일날, 시어머니께서 굉장히 거하게 생일 파티를 열어주셨던 기억이 있어 남편의 생일날에도 시어머니가 성대하게 열어주실 줄 알았어요. 그때 시댁 가족들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파티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값비싼 케이크에 비싸 보이는 선물까지 챙기면서 시어머니가 아주버님을 극진히 대접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이 집안은 생일을 정말 거하게 챙기는구나 싶어서 남편 생일에도 비슷하게 기대했죠. 그런데 막상 남편의 생일 때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어요. 레스토랑 같은 건 애초에 가지도 않았고 시댁에서 간단하게 집밥을 먹는 걸로 대신했죠. 식탁에는 고기 반찬도 따로 없었고 간신히 미역국이나 생일 명목으로 차려놓은 듯 했지요. 심지어 케이크조차 없어서 분위기가 너무 민망했고 저는 도저히 그 상태로 넘어갈 수 없어서 중간에 근처 빵집에 가서 사왔지요. 아무리 소박하게 생일을 챙긴다고 해도 케이크조차 없는 건 좀 너무하잖아요. 선물도 어이가 없었어요. 아주버님 생일에는 고급 시계를 주시더니 남편에게는 겨우 5만 원짜리 상품권 한 장이 전부였거든요. 그걸 보는데 너무 다른 태도에 정말 서운함이 몰려왔어요. 더 속상했던 건 남편의 반응이었는데 그이는 시어머니의 이런 차별 대우에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태도가 더 안쓰러웠어요. 그게 정말 괜찮아서가 아니라 이런 차별이 반복되다 보니 이미 익숙해지고 체념하게 된 태도로 느껴졌거든요. 어쩌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상처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그저 남편이 안쓰럽고 속상했어요. 가장 크게 서운함을 느꼈던 건 남편과 결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아주버님 결혼 준비 때였습니다. 그 당시 아주버님께서는 속도 위반이라 쌍둥이를 혼수로 가져온 상태였는데요. 아무래도 아이 때문에 서둘러 결혼하는 거니 좀 더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해도 시어머니의 차별이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 화가 나더라고요. 저희가 결혼할 당시를 얘기해 보자면 그때는 시댁의 지원이 거의 없었거든요. 남편과 저는 우리가 독립해서 꾸려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큰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예식장도 저렴한 곳으로 잡고 웨딩드레스며 결혼식 소품도 최대한 가성비를 따져 준비했죠. 신혼집도 우리가 가진 돈에 맞춰 작은 전셋집을 마련했어요. 다소 빠듯했지만 둘이서 시작한다는 기쁨과 설렘 덕분에 부족함을 크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 결혼 준비 과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예단비며 혼수 비용까지 아낌없이 지원하셨고 성대한 결혼식을 위해 고급 호텔을 예약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산후조리원까지 최고급 시설로 알아보시고 결혼식 준비에도 꼼꼼히 관여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그 모든 게 저희 결혼 때와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었지요. 속상한 마음에 남편에게 하소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다소 감정적이었지만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야, 어머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은 진짜 속상하지도 않아? 뭐가? 우리 여보야가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을까? 나 농담 아니야. 진지하다니까? 어머님 말이야. 우리 결혼할 땐 아무것도 안 해주시더니 지금 아주버님 결혼엔 돈을 아끼지 않으셔. 아무리 큰아들이라지만 어떻게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야? 아무래도 형이니까. 집안의 장자잖아. 그리고 형은 혼전 임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도 있고. 큰아들이 있고 아이 있으면 이렇게 다르게 대우해도 돼? 당신은 왜 항상 그렇게 생각해? 형이니까 다 괜찮아? 아니, 이렇게까지 차별하는데 어떻게 괜찮아? 나도 처음엔 속상했지. 근데 이제 익숙해졌어. 어릴 때부터 항상 이런 식이었거든. 나도 예전에는 왜 항상 형만 칭찬하고 형만 사랑받는지 이해 못했어. 근데 시간 지나면서 알게 됐지 뭐. 내가 뭐를 해도 형만큼은 안 된다고. 그날 남편은 체념한 듯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어요. 항상 자기 형에게 밀려났던 자신의 과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죠. 어릴 적부터 아주버님은 부모님의 모든 관심과 칭찬을 독차지했지만 남편은 늘 비교당하며 소외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님보다 체력도 약했고 공부며 운동에서도 뒤처지는 자신이 부모님 눈에 얼마나 못마땅하게 보였을지 스스로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남편의 낮아진 자존감의 이유가 비로소 명확해졌어요. 그동안 제가 보지 못했던 남편의 마음속 깊은 상처가 보이기 시작했죠. 남편은 그 모든 경험 때문에 내가 뭘 해도 형만큼은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스스로를 위축시키며 살아왔던 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다짐했죠. 남편이 시댁에서 받지 못한 사랑과 응원을 제가 채워주자고요. 그리고 남편을 신경 쓰는 대신 시댁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이런저런 서운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괜히 말해봐야 분란만 나니 차라리 신경 끄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아주버님에게 잘해주든 말든 우리 둘이서만 잘 살자는 마인드를 갖기로 마음먹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부처 같은 마음으로 살기로 마음먹은 저를 시어머니는 기어이 속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대단한 분이셨어요. 사건의 발단이 된 건 가족 모임 때였어요. 평소처럼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가 오가던 중이었는데 아주버님이 뜬금없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폭탄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저 실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할 말이 있다고? 무슨 얘긴데? 저희 이민 가기로 했어요. 와이프랑 애들 데리고요. 뭐? 이민? 갑자기 웬 이민이야? 엥? 형, 이민이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갑자기 아니야. 꽤 오래전부터 고민했던 일이야. 한국에서 애들 키우는 건 너무 힘들어. 에, 얘 애들 키우는 게 너만 힘드니 다 힘들지. 그렇다고 해서 다짜고짜 외국을 가겠다고? 아유, 어머니, 저도 여기서 버텨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애들 교육 환경도 마음에 안 들고 앞으로 우리 가족이 더 잘 살려면 새로운 환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왕 갈 거면 우리 애들 유치원 가기 전에 미리 가야 거기서도 적응이 빠를 거고요. 한국에선 애들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다고 느껴져서요. 이 나라는 답이 없어요, 엄마. 아니, 남들은 잘만 사는구만. 뭘 답이 없다고 난리야. 그냥 살아. 한국에서도 타지살이하면 힘들다고 하는데 외국인으로 사는 건 얼마나 서러운 일이겠니. 쉽게 결정 내리지 말고 너 다시 생각해봐. 아니, 다시 생각해보긴 이미 거의 다 준비가 끝난 상황이라서요. 비자도 나왔어요. 뭐라고? 아유, 다 일 다 버려놓고 나한테 이야기한 거였어. 결정하기 전에 나랑 의논을 했었어야지. 그래, 형. 이건 일방적인 통보잖아. 엄마나 내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당황스러워. 죄송해요, 어머니. 미리 말하면 반대하실까 봐. 아니, 당연히 반대하지. 멀쩡하고 좋은 직장 놔두고 외국으로 가겠다는데. 시어머니는 그 뒤로 한참을 잔소리를 퍼부으셨어요. 이민 갔다가 적응하지 못해 결국 돌아오는 사람도 많은데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결정한 게 맞냐고, 그곳에 간다고 해서 애들 교육이 그렇게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느냐며 끊임없이 몰아붙이셨어요. 그동안 시아주버님은 계속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더 고민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고요. 결국 시어머니도 지친 듯 한숨을 푹 내쉬더니 이미 일이 이렇게 된 걸 어쩌겠냐며 더 이상은 할 말이 없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결정하기 전에 자신에게 먼저 상의했어야 했다고, 그것만큼은 너무 서운하다고 한 번 더 짚으셨죠. 그런데 그때 시아주버님이 머뭇거리며 입을 여시며 사실은 이민과 관련해 부탁드릴 게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미 준비는 대부분 끝났는데 정착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집 계약금과 초기 생활비를 일부 보태줬으면 한다면서 어머니께 도움을 받을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꺼내셨죠. 이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그제야 다시 얼굴이 굳어지셨고 다시 시아주버님에게 자금도 충분하지 않으면서 이민을 준비했냐면서 다시 한번 화를 내셨어요. 하지만 이미 비자까지 발급받은 상황이라 돌이킬 수도 없는 지경이니 자금을 지원해 줄지는 고민해 보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죠. 그렇게 가족 모임은 아주버님의 갑작스러운 이민 선언으로 분위기가 심란하게 끝났어요. 저는 이때만 해도 설마 시어머니가 시아주버님의 이민 비용까지 지불해 줄까 싶었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자기 큰아들을 아낀다 한들 자기 멋대로 이민을 결정해버리고 자금을 대달라는 아들의 대책 없는 말을 들어줄까 싶었어요. 일단 시어머니가 그렇게 아주버님에게 화내는 것도 처음 봤었거든요. 항상 자기 큰아들한테는 사근사근 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우리 시어머니를 과소평가했더군요. 2주일 후 저는 시어머니한테 안부 인사차 연락드렸다가 넌지시 시아주버님 일은 어떻게 하시기로 했냐고 물어봤는데요. 시어머니는 놀랍게도 아주버님의 이민 자금을 도와주시겠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뚜껑이 확 열리는 걸 느꼈어요. 제가 그동안 부처 같은 마음으로 시댁에서 받은 차별을 견뎌왔던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생일 때마다 차별받던 남편, 결혼 준비는 알아서 하라는 어머님, 매번 아주버님이 우선이었던 가족 행사들, 그런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폭죽 터지듯 하나하나 떠오르는데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왜 아주버님의 그런 막무가내 요구를 받아주냐고 시어머니에게 뭐라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굴었죠. 답답한 저는 가슴 속에 있는 응어리를 다 쏟아내듯 시어머니에게 쏘아붙였어요. 어머니, 저희 결혼할 때 기억하세요? 웨딩홀 비용부터 혼수까지 저희가 다 부담했잖아요. 그때 어머님은 우리도 힘들다면서 한 푼도 도와주시지 않으셨는데
형님 이민 간다고 하니까 바로 지원해 주시네요. 너는 왜 이렇게 예민하니? 아니, 우리 큰아들은 책임질 게 더 많으니까 그렇지. 애들도 있고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자리 잡아야 하니까 너랑 준우 결혼할 때보다 힘든 게 당연한 거지. 어머님, 왜 항상 우리가 시아주버님들보다 덜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님은 항상 아주버님은 애도 있고 힘들다는 식으로 말씀하시지만 정작 남편이 더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으시죠. 남편은 아주버님보다 돈 번 기간도 짧았고 월급도 좋은 회사 다니는 시아주버님이 더 벌었는데도 못 도와주시고 우리 둘이 알아서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주버님은 어떤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도 받아주시네요. 아니, 그게 왜 터무니없는 요구야. 이민 가는데 부모한테 돈 빌릴 수도 있지. 그리고 아니, 너네들은 잘 살고 있잖아. 왜 이렇게 나쁜 부분만 보려들어? 내가 지원을 안 해둔 덕분에 독립성을 기르고 나름대로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있잖니.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잘 살고 있는 건 어머님이 지원을 안 해주셔서가 아니라 저희 노력 덕분이에요. 어머님은 저희를 항상 뒷전으로만 생각하시고 남편이랑 아주버님을 차별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뒷전으로 했다고? 아유 참, 이게 내가 너희를 믿고 신뢰해서 그런 건데 너는 그걸 차별이라고 곡해해서 보니까 나도 참 답답하다. 아직 애를 안 낳아봐서 모르나 본데 아무리 좋은 회사 다니고 연봉 많이 받아도 쌍둥이 키우려면 돈이 억스러 들어. 반면에 너희 부부는 둘이 같이 버는 데다가 애가 없으니까 더 적게 벌어도 여윳돈이 더 남지. 나는 차별한 게 아니라 자식들 형편에 따라 그에 맞게 도와줬던 거야. 만약 너네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면 너네한테도 지원해 줬을 거다. 나의 큰 뜻을 이해 못하겠어? 아, 왜 이렇게 애가 예민해? 제가 아무리 울분을 뱉어내도 시어머니는 제 말을 이해하려는 기색 없이 넌 너무 예민하다 말만 반복하셨어요. 결국 저는 체념했어요. 아무리 제 속마음을 털어놔도 시어머니는 제 서운함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후로 시어머니와의 사이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어요. 의절하거나 어머님과 완전히 연락을 끊은 건 아니지만 마음의 거리는 그날로 확실히 멀어진 걸 느꼈어요. 억지로 예전처럼 지내려 해도 서로 간에 쌓인 감정의 벽이 너무 높았거든요. 아무튼 저와 시어머니의 서먹해진 관계와는 별개로 시아주버님은 시어머니의 지원을 받고 출국하기 전까지 아주 성심성의껏 모셨어요. 시아주버님은 이민해서 정착하면 꼭 시어머니를 초청이민으로 모시겠다고 가족들 앞에서 큰 소리를 쳤는데 그냥 제가 듣기엔 시어머니 듣기 좋으라고 입벌구처럼 떠드는 것 같았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보고 감동하시더라고요. 초기 자금만 받겠다던 시아주버님은 이민을 떠나고 꽤 시간이 흐른 후 그러니까 제가 첫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후에도 시댁에 자금을 받고 있었어요. 처음에 그걸 남편한테 들었을 때 어라마 기가 막혔는지 몰라요. 이민 준비 때 이미 어머니께서 꽤 큰 금액을 지원해 주셨다고 알고 있는데 염치 없이 현지 정착이 생각보다 어렵다면서 돈을 더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는 시아주버님이 솔직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라면 부모 돈 쓰는 게 너무 죄책감이 들 것 같은데 제 생각이 이상한 건가요? 심지어 대출까지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야말로 뒷목을 잡게 되더군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남은 돈에서 어떻게든 조달해서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도 바닥날 기미를 보이니 대출을 받은 거예요. 대출이 점점 쌓이면서 이자 부담이 커졌고 결국 시댁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그렇게 되자 시어머니는 결단을 내리셨어요. 가장 큰 자산인 집을 매도해서 빚을 갚고 더 작은 집으로 옮기기로 하셨던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한숨만 나왔어요. 아무리 아끼는 큰아들이라고 해도 왜 시어머니가 이 정도까지 희생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어찌됐든 시어머니는 남편의 만류에도 기어이 집을 파시겠다고 하고 매매해줄 사람을 물색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집을 구입하게 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우리 엄마였어요. 엄마가 시댁집을 구입하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집을 팔려고 할 때 때마침 우리 엄마 또한 집을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엄마는 월세나 전세로 굴리고 나중에 저나 여동생한테 물려줄 요량으로 부동산을 물색하고 있었는데 시댁집이 역세권인데다가 시세보다 싸게 주겠다고 하니 자기도 모르게 솔깃했던 거죠. 엄마도 나름 이것저것 꼼꼼히 따져본 끝에 시댁집을 구입하기로 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시어머니는 대출을 갚을 돈을 마련하고 우리 엄마는 역세권 주거지를 마련하고 서로 윈윈 관계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태도가 뭐랄까요? 솔직히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면서 우리 엄마한테 너무 생색을 심하게 내더라고요. 아유, 사부인, 이거 진짜로 좋은 조건에 드리는 거예요. 원래 역세권 아파트는 원래 사기꾼도 많아서 조심해야 하는데, 가족끼리 하니까 안전하잖아요. 아유, 그럼요.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 부동산 시장도 불안한데,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어디서 구하겠어요? 그렇죠. 원래 이 가격에 이런 집은 다른 데서 못 구해요. 제가 진짜 저렴하게 아파트 파는 거예요. 원래는 더 비싸게 산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득보다는 가족 간의 의리를 더 중시해서 사부인께 파는 거예요. 저의 이런 뜻에 대해서 알아주셨으면 해요. 아유, 아무럼요. 저도 사부인 뜻 다 알죠. 저는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자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시장 가격에 비하면 조금 저렴한 건 맞았지만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엄청난 손해를 본 것도 아니었거든요. 친정엄마도 정당한 거래를 원칙으로 해서 깎을 건 깎고 맞출 건 맞추면서 진행했거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마치 엄청난 희생이라도 하신 것처럼 생색을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아쉬운 건 시어머니고 그 집을 사줬으니 빚더미에서 구해준 것도 우리 엄마 아닌가요? 그런데도 우리 엄마가 뭔가 더 굽신거리는 분위기라 못마땅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어른들이 하하호호 하고 있는 자리에서 시어머니한테 생색내지 좀 마세요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저는 마음을 내리누르며 꾹 참았지요. 어찌됐든 간 매매는 순조롭게 이루어졌고 시댁은 결국 아파트를 매도한 자금으로 대출을 갚아 남은 돈으로 더 작은 집을 구하기로 하셨는데 뭐 들리는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 좀 도와달라고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 집 알아보는 거 좀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집도 옮기시고 정신 없으실 텐데. 안 그래도 물어봤는데 엄마가 이모랑 같이 살기로 했다던데. 아이, 그래서 이모랑 경기도 쪽으로 집 알아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봐. 뭐 어머니가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막상 큰 결정 앞두면 머리가 복잡해지실 수도 있잖아. 글쎄, 우리 엄마는 여기서 내가 더 물어보면 알아서 하겠다는데 왜 또 간섭하거든냐고 짜증 부릴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다시 말해는 볼게. 그래도 남편은 제 말대로 어머니께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이 어머니께 무슨 집을 보고 계신지 보여달라고 했더니 몇 개를 보여주셨나 봐요. 남편은 링크를 보내주면서 시어머니랑 이모님이 시흥 쪽으로 집을 알아보고 계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시흥이라니 좀 멀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니 남편은 아무래도 시흥 쪽이 집값이 싸서 그런 것 같다며 두 분이 어련히 잘하시지 않겠냐면서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의 말대로 저는 시어머니가 집 구하는 것에 신경을 끄기로 했어요. 알아서 잘 하고 계시기도 하고 여기서 제가 간섭한다고 해봤자 이모님이랑 시어머니 하시는 일이니 어른들 일에 어깃장 놓는 것밖에 더 되겠나요? 그리고 시간을 흘러 어느새 이삿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딱히 이사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았고 짐도 안 빼시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몇 번이나 어머니께 언제쯤 집을 비우실 거냐고 물어봤지만 시어머니는 그때마다 짜증을 부르며 알아서 할 텐데 왜 이렇게 들들 볶냐고 화냈다고 합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그런 태도에 답답해했지만 저는 그 일을 달래면서 어련히 알아서 빼시지 않겠냐며 우리가 조급해하면 어머님 기분만 상한다고 달랬어요. 근데 말이에요. 사실 저도 남편 앞에서 쿨한 척했지만 사실 제 속은 편치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은 이유는 친정엄마까지 엮여있는 문제여서 그랬습니다. 저랑 남편이 재촉하면 괜히 시어머니가 괜히 우리 엄마가 빨리 짐 빼라고 재촉해서 이러는 거냐고 잘못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걱정스러운 속내를 참았건만 막상 이삿날이 되어서 저랑 엄마가 시댁에 도착했을 때 제 불안이 현실로 드러나고 말았어요. 집안은 아무것도 치워지지 않은 채 여전히 시어머니의 살림살이가 그대로 있었어요. 가구며 살림살이가 하나도 치워지지 않은 모습을 보자 저랑 엄마는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올 정도였어요. 어머님 오늘 이삿날인 거 아시잖아요. 이사 준비하셔야 하는데 왜 아직 집이 그대로예요? 아니, 그게 말이다. 사실 내가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못 가게 됐어. 네? 이사를 못 가게 됐다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세요? 어머나, 아유, 깜짝이야. 왜 갑자기 큰 소리를 내니? 아니, 어머님, 제가 큰 소리 안 내게 생겼어요? 분명 저희 엄마한테 집 파셔놓고 이제 와서 이사를 못 가시겠다니. 아,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나라고 이러고 싶겠니? 아유, 당장 갈 데가 없어서 그래. 그래서 말인데, 내가 당분간 사부인이랑 같이 살면 안 될까? 아니, 사부인? 제가 지금 상황이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분명히 그 동생분이랑 같이 사신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당장 갈 데가 없다니요. 아니, 원래는 그럴 생각이었는데 말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저희 큰아들이 이민 가서 자리를 잡으면 뭐 나도 그쪽으로 갈 거잖아요. 우리 아들이 외국에서 잘 자리 잡고 영주권도 따면 저 초청 이민해주겠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제 동생이랑 집 구해서 같이 살면 나중에 처리하기 번거롭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서 동생한테 집 팔아서 반씩 나누자고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때까지만 사부인하고 같이 사는 게 어떨까 해서요. 아니, 사부인? 갑자기 이사 당일 날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 네네, 저도 이해합니다. 갑작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당황스러우셨겠죠. 저도 양심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여기 가장 큰 방은 사부인에게 양보해 드릴게요. 작은 방을 제가 쓰겠습니다. 사돈, 그러니까 가족끼리 같이 좀 삽시다. 우리 둘 다 남편 여이고 홀로 살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서로서로 조금씩 배려하면서 살면 오죽 좋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열이 제대로 뻗쳤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가 계약이라는 걸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가볍게 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시하시는 거였죠. 너무 화가 나서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데도 시어머니는 한치의 미안함도 없이 마치 당연한 제안을 하고 있다는 듯한 태도를 유지하셨습니다. 게다가 양심은 있다면서 안방을 양보하겠다는 말씀까지 하시는데 그게 무슨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하도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도대체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더군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친정엄마가 이 제안을 수락한 거예요. 저는 친정엄마고 그러자고 선뜻 대답했을 때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 앞에서 엄마 미친 거 아니냐는 말이 나왔어요. 저는 엄마한테 제발 그러시지 말라고 했지만 기어이 결국 엄마는 시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셨죠. 저는 엄마한테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셨냐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더니 엄마가 잠시 단둘이 이야기하자고 방으로 저를 데려가더니 지금 자기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니 가만히 있으라고 저를 설득하셨어요. 절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어머니한테 호구처럼 다 들어주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다.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발 이번 한 번만 자기를 믿어달라고 간절하게 말하니 결국 저도 한숨을 깊게 쉬며 알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죠. 마음속에선 여전히 불안함이 가득했지만 엄마의 단호한 표정을 보니 어차피 말리기도 힘들겠더라고요. 저는 대체 엄마가 어떤 계획을 세웠을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가까운 시일 안에 엄마의 계획을 알게 되었어요. 엄마는 새로운 집에 짐을 옮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 이사 온 집이니 리모델링을 해야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넌지시 당분간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라고. 그래서 너네 시어머니 힘들어하는 꼴 잘 구경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하고 나서 우리 엄마는 하루 뒤에 바로 사람을 불러 공사를 강행하시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시어머니는 황당하단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배째라는 식을 이 집은 내 건데 새로 산 집에서 뭘 어떻게 하든 자기 맘 아니냐는 식으로 시어머니에게 쏘아붙였죠. 그렇게 시어머니의 반대를 무시한 채 공사는 시작됐고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생활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공사 첫날부터 드릴 소리와 망치질 소리가 집 안을 울려 퍼졌어요. 낮에는 공사 인부들이 쉬지도 않고 작업을 이어갔고 소음은 대화조차 힘들 정도로 컸거든요.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귀를 막으며 머리가 깨질 것 같다면서 불평하셨지만 엄마는 리모델링 하는데 어쩌겠냐고 대신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싱글싱글 웃으면서 시어머니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을 하면서 생긴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하다 보니 공사용 자재가 거실과 복도를 가득 메웠는데 그렇다 보니 집 안은 발 디딜 틈도 없었거든요. 철근, 페인트통, 커다란 박스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재를 피해 겨우겨우 움직일 때마다 울상긴 표정을 짓곤 했지요. 소음의 이동의 불편함에 이거 두 가지만 해도 힘든데 여기에 냄새와 먼저까지 더해졌습니다. 아무래도 리모델링 작업 때문에 먼지가 심하게 날렸고 페인트 냄새도 온 집안에 퍼져 숨쉬기도 힘들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미치겠다고 여기서 살기 힘들다고 징징거렸지만 엄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어요. 엄마는 여전히 리모델링은 원래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다라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셨죠. 그래도 여기까지는 시어머니도 불평을 하면서도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우리 엄마가 여기서 끝낼 위인이 아닙니다. 엄마는 최후의 수단으로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수도, 전기, 가스 같은 기본 시설들을 아예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수도관 교체 작업을 핑계로 물이 하루 종일 안 나오고 전기 점검으로 집안 조명이 꺼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지요. 가스까지 차단되어서 요리도 못하게 됐을 땐 시어머니가 정말 참다 못해 소리를 지르셨더라고요. 아유, 사부인, 제발 그놈의 리모델링 공사 그만두면 안 됩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미치겠다고요. 대체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요. 여긴 제 집이잖아요. 제 집을 공사하든 때려 부수든 제 맘이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뿐이에요. 정당한 권리고 나발이고 아유 이거는 너무하잖아요. 물도 안 나오고 불도 안 들어오고 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저도 불편해요. 하지만 공사는 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조금만 참고 기다리세요. 곧 끝나요. 아니 사부인, 그 말만 지금 100번을 들었습니다. 대체 공사가 언제 끝나냐고요. 제가 뻔히 살기 힘들어하는 거 알면서 가족끼리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공사 끝나기 전에 제가 골로 가서 뒤지게 생겼다니까요. 아니, 가족이라는 건 서로 이해하는 거잖아요. 사부인도 가족이라면서 저한테 집 좀 쓰게 해달라고 하셨을 때 제가 이해해드렸는데 가족끼리 이런 불편함도 이해 못 해주세요? 아니, 그 불편함도 정도가 있어야죠. 아예 사람이 살지를 못하겠다는데 어쩌라는 거예요. 사부인이 그렇게 나오신다면 어쩔 수 없네요. 여기서 못 사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럼 집을 나가주신 게 어떨까요? 뭐라고요? 아니, 그렇잖아요. 살기 힘드시다면서요. 제가 리모델링 공사를 정말 대대적으로 하는 거라 엄청 길거든요. 아니, 뭐라고요? 대체 얼마나 긴데요? 반년? 아니, 반년 더 걸릴 수도 있겠네요. 리모델링 해놓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보완하고 하면 더 걸릴 수도 있거든요. 아니, 무슨 집을 반년씩이나 리모델링을 해요? 제가 원체 까다로워서 말이죠. 무조건 집을 제 스타일대로 맞춰야 하거든요. 반년이 넘을 수도 있다는 말에 아연실색한 시어머니는 결국 참다 못해 짐을 싸셨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신이 난 목소리로 연락해 그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저는 엄마한테 엄마 대단하다고 기어이 시어머니를 내쫓았다고 혀를 내둘렀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뿌듯한 목소리로 그렇게 뻔뻔한 인간은 이 정도는 해야 나가지 않겠냐고 하셨죠. 저는 엄마의 이런 계획과 실행력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더 놀랍다고 생각한 부분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우리 엄마도 그렇게 살기 힘든 집에서 시어머니가 나갈 때까지 직접 버티셨다는 거였어요. 자기가 리모델링 한다고 나가서 살면 시어머니한테 사부인도 나가서 살면서 나는 여기서 살라고 하냐고 트집 잡힐 것 같아서 일부러 그 집에 살면서 살만한데 뭐가 문제냐며 강하게 나가셨던 거죠. 물론 엄마도 사람이니 집에서 온종일 견디는 건 힘드셨기에 낮에는 밖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우리 집에 오셨고 밤에만 집으로 들어가 주무시곤 했지만 그런 집에서 매일 잠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다 싶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항복하시고 집을 나가기로 하셨지만 마지막까지 구차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게 살기 힘들다고 징징댈 거면 바로 나가던가요. 그런데 짐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며칠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친정엄마가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잖아요. 엄마는 시모에게 계약서를 들이밀며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냐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분명 정해진 기한까지 짐을 빼겠다고 해놓고 약속도 안 지키셨을 뿐더러 그 뒤에 편의까지 봐줬는데도 본인이 못 버티겠다고 나가려고 한 거면서 왜 또 여기서 편의를 받으려야 하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엄마는 당장 집을 비우지 않으면 무력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시면서 오늘까지 집을 꼭 비우라고 다음 날 와서 확인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궁금증이 생기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무력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게 무슨 소리냐 싶으시겠죠. 그게 말이죠. 제가 사실은 시모를 내쫓기 위해 데려온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제부 친구 중 과거에 좀 위험한 세계에 몸담았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한 덩치하는 데다가 인상부터 남달라서 무표정으로만 있어도 사람들이 슬금슬금 피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분이었어요. 이 정도면 뻔뻔한 시어머니도 오줌을 지릴 정도로 무서워하지 않을까 했어요. 아무튼 다음 날 저랑 엄마는 제부 친구를 데리고 집에 도착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짐을 안 빼셨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우락바락한 제부 친구의 등장에 눈을 동그랗게 뜨셨고 온몸에 문신을 보시고는 바로 얼굴이 창백해지시더라고요. 다음 날 저와 친정엄마는 제부 친구를 데리고 시댁에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짐을 전혀 빼지 않으셨더라고요. 집안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시어머니는 우리가 들어오자마자 한숨을 쉬며 쳐다보셨죠. 그런데 뒤따라 들어오는 제부 친구를 보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우락부락한 체격에 온몸 가득 문신이 있는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지시더니 금세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어요. 그리고 부들부들 떨면서 저를 노려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꽥 지르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대체 뭐야? 니들 나한테 해코지라도 하려고 이런 사람을 데리고 온 거냐? 어떻게 가족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정말 폐륜이다, 폐륜. 아줌마 더럽게 시끄럽네. 그거 배륜이고 나발이고 알바 아니고 대체 언제 짐 쌀 거요? 짐 안 쌀 거면 내가 당신 돌쳐매고 던져버릴까? 뭐야? 다가오지 마. 알겠어. 짐 싸면 되잖아. 나 안 그래도 짐 싸려고 했다고. 아니 왜 이렇게 정이 없어? 아무리 다음날까지 빼라고 했다지만 이 아침 꼭두 새벽부터 찾아와서 겁박을 해. 왜 이렇게 다들 독하게 굴어? 가족끼리 너무하는 거 아니니? 그놈의 가족 타령 지겹네요 정말. 어머님 정말 가족이라면요. 가족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제대로 인도해 주는 것도 가족 아닐까요? 어머님이 잘못된 길을 가시니 저희가 제대로 인도해 드리는 거예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라고요.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독한 것들. 그래 알겠다. 이 더럽고 치사하니까 나는 간다. 나간다고. 그제야 시어머니는 울며 겨자 먹기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속이 조금씩 풀리더라고요. 물론 이렇게까지 해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씁쓸했지만요.
시어머니를 집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친정엄마는 드디어 긴 갈등이 끝났다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저는 앞으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낼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얼마 후 이게 착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후 남편과 함께 저녁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을 본 저는 똥 씹을 표정을 지었고 한숨을 쉬다가 현관으로 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제가 그 순간 제일 보기 싫었던 사람, 바로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또 특유의 똥꼬집과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친정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다면서 몇 달만 여기 있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큰아들이 몇 달 뒤면 진짜 외국으로 부를 거니까 그때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도 꺼내기 전에 남편이 단호하게 안 된다고 쳐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어머니 일로 집안이 혼란스러워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딱 잘라 말했죠.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에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니 이내 화를 참지 못하고 갑자기 저한테 화풀이를 하셨어요. 너도 네 엄마랑 똑같다면서 친정 식구까지 동원해서 본인을 이렇게 만든 거냐고. 도대체 네가 정말 내 아들이 맞느냐며 소리를 치셨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차분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아내는 아무 잘못이 없다. 내가 엄마랑 살기 싫은 거다라고 똑똑히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굉장히 충격을 받은 듯 움직이지 못했고 그 사이를 틈타 남편은 시어머니는 문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닫아버렸죠. 그 뒤에도 시어머니는 몇 번 와서 난리쳤지만 우리는 끝까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아파트 경비원까지 불러서 시어머니를 내쫓아냈죠. 시어머니도 우리가 정말 철벽처럼 구니까 더 이상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어느 순간부터는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물론 찾아오지 않는 것뿐이지 여전히 연락을 계속하긴 했죠. 시어머니는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다며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징징대곤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안타까운 척을 하면서도 시어머니를 특별히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일자리 구해서 어떻게든 생계를 유지하시라는 조언만 친절하게 해줬죠.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연락할 때마다 종종 시아주버님 욕을 했는데요. 왜? 시어머니는 시아주버님이 초청 이민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시아주버님이 배신을 때린 모양이었습니다. 시아주버님은 시어머니가 더 이상 지원을 못해주자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고 시어머니가 초청 이민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면 영주권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더 시간이 걸린다는 둥 어쩐다는 둥 변명을 했다고 해요. 시어머니도 결국 이런 시아주버님의 태도에 입만 털 뿐 실제로는 자기랑 같이 살 의사가 없다는 걸 알게 됐죠. 시어머니는 그동안 큰아들만 챙긴 걸 후회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도 저희한테 잘하겠다고 하소연했지만 남편은 시어머니의 이런 말에도 별 감흥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버스는 떠나버리고 만 거죠. 엎어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는 법이니까 말입니다. 아무튼 시어머니가 이렇게 가끔 연락해서 징징대는 걸 제외하면 저희는 정말 평범하면서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남편은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성실히 일하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거든요. 주말에는 아이랑 저랑 남편이랑 이 손잡고 시장에 가거나 작은 여행을 떠나기도 해요. 결혼 초반에는 이런 평범한 행복이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다는 걸 실감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이만 저와 남편의 얘기를 마칠게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